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묻는다면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곳이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광활한 초록빛 목장과 푸른 바다, 그리고 백설이 덮인 산봉우리가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죠. 사람보다 양이 더 많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한적하고 평온한 이곳은 많은 이들에게 이상향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정작 그곳 사람들이 속속 짐을 싸고 떠나고 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뉴질랜드 국민들이 고향을 등지고 다른 나라로 향하고 있는데 이들의 목적지는 주로 바로 옆 나라인 호주입니다. 오늘은 이 흥미롭고도 복잡한 현상 뒤에 숨겨진 뉴질랜드의 구조적 딜레마와 그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반구 태평양에 외롭게 떠있는 섬나라 뉴질랜드의 전체 인구는 대략 530만 명 정도입니다. 이는 서울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때로는 세계 지도에서 아예 빠져버리도 할 정도로 작고 멀리 떨어진 이 나라는 지리적 고립이라는 독특한 조건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덕분에 외부의 침입이나 분쟁으로부터는 안전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세계의 경제의 흐름에서는 소외되기 쉬웠던 거죠. 뉴질랜드 사람들의 삶의 질은 정말 부러울 만한 수준입니다. 아이들은 맑은 공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자라나고 교육제도는 창의성과 개성을 중시하며 의료시설은 대부분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는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부정부패 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사회적 불평등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죠. 이런 조건들만 보면 마치 완벽한 유토피아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완벽함이 젊은 세대에게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너무 조용하다, 기회가 부족하다, 평화롭긴 하지만 지루하다는 것이 뉴질랜드인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꿈을 키우고 도전하려는 젊은 세대에게 이 나라는 점점 더 멈춰있는 나라, 변화가 없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키위들이 호주행 비행기표를 끊고 있습니다. 이민 상담 회사들은 호주 이주 관련 광고를 내걸고 하루에도 수십 명의 고객들과 상담하고 있죠. 특히 간호사, 엔지니어, 교사 등 국가의 핵심 인력을 담당하는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호주는 뉴질랜드에서 불과 3시간 거리에 위치하며 언어도 같고 문화적 배경도 비슷하여 젊은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장벽이 거의 없는 거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현재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약 11% 이상이 호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10명 중 1명 이상이 이미 국경 너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셈이죠.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뉴질랜드 사회의 빈자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이며 한 세대가 통째로 떠나버린 그 공간을 이제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물론 뉴질랜드의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자국민의 출산율 증가가 아니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들 덕분입니다. 즉 뉴질랜드는 젊은 인재를 잃고 외국인 노동력으로 그 빈자리를 메우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불평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 중 상당수가 단기간 체류 후 다시 떠나는 경우도 많아 지속적인 인력 유입이 필요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반대 방향의 흐름도 존재합니다. 호주에서 은퇴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뉴질랜드의 깨끗한 자연 환경과 조용한 분위기를 찾아 정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충분한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으로 주로 부동산 투자나 휴양 목적으로 머물며 덕분에 뉴질랜드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욱 상승하게 되었고 젊은 세대에게는 내 집 마련의 벽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섬나라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발전해온 이 나라는 바다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이 외부 침입을 막아주는 천연 방패막이 되어주었지만 동시에 세계 시장과의 연결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는 항상 자급자족적인 경제 구조를 추구해왔고 그 덕분에 국민들은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세계와의 연결고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인구가 적다는 것은 사회 통합과 정치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분명한 장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공동체 의식이 강하며 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소규모 구조는 성장의 한계를 만들어냅니다. 내수 시장이 작다는 것은 국내에서
돈이 순환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무엇인가를 대량으로 생산해도 그 제품을 구매할 소비자가 부족하면 결국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 시장 역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세계의 주요 경제의 중심지인 북반구로 물건을 보내려면 최소 몇 주간의 해상 운송이 필요하며 이런 거리와 시간의 제약은 물류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작지만 강한 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대량 생산이 아닌 품질과 신뢰성으로 승부하는 방식을 선택했지만 세계 경제가 디지털화와 자동화로 전환되면서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은 결국 이 나라에서만 가능한 산업으로 제한됩니다. 즉, 지리적, 자연적 특성에 기반한 산업들이죠. 관광업, 농업, 와인 산업, 유제품, 그리고 일부 해양 산업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광업은 뉴질랜드 경제의 핵심충 중 하나로 마오리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전 세계 여행객들을 끌어들였고 반지의 제왕과 호빗 같은 영화 촬영지로 유명해지면서 뉴질랜드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관광 산업은 계절성과 세계 정세에 매우 민감한 산업입니다. 팬데믹 시기 뉴질랜드는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관광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는 뉴질랜드 경제가 얼마나 외부 요인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다음으로 뉴질랜드 경제를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바로 농업으로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농업 생산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이 어우러져 세계적 수준의 농산물을 생산해냅니다. 특히 낙농업은 뉴질랜드 경제의 상징이라 할 수 있고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버터와 치즈, 분유는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어 키위푸드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농업 중심의 구조가 고학력 청년층에게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이며 현대의 젊은 세대는 땅을 일구는 일보다는 지식 기반의 도시형 직업을 선호하고 게다가 뉴질랜드의 농업은 이미 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뉴질랜드의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자산 시장을 넘어서 사람들의 꿈과 불안을 동시에 상징하는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 활동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 관련 산업에서 발생하며 건설업, 금융업, 임대업, 매매업, 중개업, 설계업까지 온 나라가 토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주택 가격의 폭등이며 특히 오클랜드, 웰링턴 같은 주요 도시는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접근조차 어려운 수준의 가격이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첫 주택을 구입하려면 평균 소득으로는 10년 이상 저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며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호주에서는 이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데 왜 여기에 남아야 하지? 라고 말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런 과열된 시장을 잡기 위해 외국인의 주택 구매 금지 조치를 포함한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호주인들은 이 정책의 예외였기 때문에 부유한 호주 투자자들이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에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자리,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무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의 본질은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기회의 불균형이며 젊은 세대에게 호주는 더 많은 가능성의 공간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의 작은 시장에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호주의 대도시에서는 매일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속도와 방향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젊은 뉴질랜드인들은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뉴질랜드는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났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보면 그 평화 속에는 멈춰버린 시간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지 않고 성장하는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며 기술직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어서 청년층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입니다. 뉴질랜드와 호주의 관계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깊습니다. 두 나라는 오랜 기간 정치적,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었고 제2차 대전 때는 같은 연합군으로 싸우기도 했으며 양국의 연합부대 이름은 ANGAC였죠. 이런 역사적 유대감은 오늘날에도 이어져서 서로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며 비자 없이 여행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사실상 유럽연합 내부 이동 자유권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런 자유로운 이동은 한편으로는 인류학적으로 흥미로운 실험이기도 하지만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이 자유로움이 인재 유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호주로 떠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마치고 기술을 익힌 젊은 세대이며
그들은 뉴질랜드에서 배운 것을 호주에서 활용하게 되어 결국 뉴질랜드는 교육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성과는 호주가 가져간다는 웃지 못할 상황에 놓인 셈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이런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호주는 뉴질랜드보다 훨씬 많은 대학과 대학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상당수는 세계 상위권에 속하며 뉴질랜드 학생들이 호주로 유학을 가면 현지 학생과 동일한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뉴질랜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호주로 떠나 공부하고 그곳에서 취업하며 정착하게 되는 경로를 밟게 되어 그들에게 호주는 해외라기보다 확장된 고향에 가깝습니다. 현재 호주에는 약 62명의 뉴질랜드 출신이 거주합니다. 이는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11%가 넘는 규모이며 반대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호주인은 약 9만 명 정도로 대부분이 은퇴 후 여유롭게 지내는 중장년층입니다. 즉 뉴질랜드는 젊은 인력을 내보내고 소비 중심의 인구를 받아들이는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며 이런 불균형은 국가의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세대 간 격차를 더 크게 만듭니다. 이런 인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숙련된 이민자를 유치하고 있고 중국, 인도, 필리핀, 피지 등에서 많은 인력이 들어왔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몇 년 후 다시 호주로 떠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얻으면 호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기 때문이며 결국 뉴질랜드는 호주로 가기 위한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뉴질랜드는 점차 두 가지 얼굴을 가진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유한 은퇴자들이 자연 속에서 여생을 즐기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젊은 노동자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경유지입니다. 이 두 얼굴이 공존하는 구조는 겉보기에는 평화롭지만 내부적으로는 불안정하며 생산과 소비의 규비의 균형이 깨지고 미래를 책임질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는 왜 이런 흐름을 근본적으로 막지 않는 걸까요? 첫째로 호주와의 관계를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인구의 11% 이상이 호주에서 살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뉴질랜드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며 즉 뉴질랜드 정부가 호주와의 자유이동을 제한하려 하면 그 결정은 자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로 현실적인 경제 구조 때문이며 뉴질랜드의 수출과 무역, 관광 산업의 상당 부분이 호주에 의존하고 있어서 양국은 경제 파트너이자 일종의 공생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뉴질랜드 사회의 가치관 자체가 매우 온건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도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역사적으로 갈등보다 합의를 중시해 왔고 정치적 극단주의가 거의 없는 나라이며 국민들은 국가주의적 접근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이동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젊은 세대가 떠나는 건 안타깝지만 그들의 선택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단순히 호주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뉴질랜드 내부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 존재하며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기술 산업을 육성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기 전에 해외 자본에 의존하게 됩니다. 국내 투자 시장이 작고 벤처 생태계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인구가 적다 보니 시장 검증 자체가 어려워서 결국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야 하지만 물리적 거리와 자본의 한계 때문에 쉽지 않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떠난 사람들이 모두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주나 영국,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은 후 30대 후반이나 40대가 되어 뉴질랜드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며 그들은 외국에서 배운 경험과 자본을 가지고 돌아와 지역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가족 중심의 삶을 택합니다. 이런 귀한 인재들은 뉴질랜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 수가 인재 유출 규모를 따라잡지는 못할 뿐이죠. 뉴질랜드 정부도 이를 알고 있어서 최근에는 리턴 인 키위라는 이름의 정책을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뉴질랜드인들을 다시 불러들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세제 혜택, 창업 지원, 귀국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떠난 인재가 돌아올 수 있는 나라로 이미지를 바꾸려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떠나는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며 기회가 부족하고 주거비가 높으며 산업의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적인 점도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국가 중 하나이며 정치가 깨끗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인프라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도 낮아서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여력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는 여전히 살고 싶은 나라라는 점이 변하지 않았으며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환경 그리고 평화로운 사회는 뉴질랜드가 전 세계인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장점들은 단순한 감성적 요소가 아닙니다.
국가의 브랜드이자 경제적 자산이기도 하며 전 세계의 부유층이 뉴질랜드를 세컨드 홈으로 찾고 기업가들이 장기 체류 비자를 구매하려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뉴질랜드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나라이며 호주와 비교해보면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호주는 자원과 인구, 시장 규모 면에서는 훨씬 크지만 뉴질랜드는 안정성과 품격이라는 무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와 에너지라면 뉴질랜드는 휴식이고 호주가 산업의 중심이라면 뉴질랜드는 회복의 중심입니다. 이 두 나라는 서로 다르지만 묘하게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으며 결국 뉴질랜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호주와의 비교 속에서 자존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국만의 가치와 방향성을 명확히 세우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이곳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국 뉴질랜드의 이야기는 단순히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삶을 꿈꾸는가에 대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젊은 세대가 다시 꿈꾸고 머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 그 답은 뉴질랜드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용하지만 기회의 나라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완벽하지만 멈춰버린 낙원으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